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모방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식이었습니다. 혼자서 막 혼자서 약간 이렇게 내향적이고 또 사람을 막 만나거나 막 이렇게 내려가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거나 뭐 강의할 때도 항상 뭐 3시간 정도 들어와서 제가 쫙 하고 나갔어요. 학생이 뭘 알겠어요. 제가 교수잖아요. 그런데 제 대극을 보니까 막 무선 마이크를 막 이렇게 가지고 내려가서 막 뭐가 궁금하세요? 뭐 혹시 궁금한 건 없으세요? 막 애들한테 막 물어보고 그래서 애들이 뭘 알길래 자꾸만 저렇게 제가 이제 저랑 잘 안 맞는 또 완전 제 대극이 있겠죠. 선생님들 누구나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 하나씩은 있으시죠. 근데 그 인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나랑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인간이 있겠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막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학기 융을 읽으면서 내 대극을 모방해라. 모방하고 내가 열성인 거, 근데 걔가 우성인 거, 그걸 자꾸만 모방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열성 형질을 분화시켜라.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무선 마이크를 샀어요, 일단. 굉장히 비싸던데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를 사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뭐 말할 게 있어? 그리고 딱 했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전 정말 놀랐어요. 학생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업이 강의가 제가 생각했던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제가 강의상을 타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대극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이에요. 꿈에 자꾸만 나오더라고요. 걔가 미우니까. 근데 융은 그래요. 다음 주에 하시겠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꿈은 집요해요. 해결될 때까지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모방하고 제 안에 있는 열성,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막 이렇게 섞이는 것도 그거 용기잖아요. 내려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근데 그걸 하면서 그 친구, 제가 너무나 많은 게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그 친구 덕분이죠. 그러니까 꿈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 친구가 별로 밉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 화해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싸워야 되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극의 합일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 특성을 동화하시라는 거예요. 그 특성을 동화하면 내가 성숙해져요. 그래서 대극의 합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내향형, 외향형 이거 말고 이것도 있지 않을까요? 감정형, 사고형? 그래서 예를 들면 감정형은 사고형에게 뭐라 그러죠? 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아 뭐 이렇게 하고, 사고형은 감정형한테 너는 생각이 없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가슴이 따뜻하잖아요. 감정형. 냉철한 판단을 하죠. 사고형. 같은 말이죠. 두 개가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못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영원히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잘 안 와닿으시죠? 머리를 잘랐어요. 신랑 앞에 딱 갔는데 신랑이 몰라요.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있었는데 탁 잘랐어요. 몰라요.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이 직관형이면 몰라요. 직관은 속에 있는 걸로 통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정보를 딱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요. 직관형의 대극은 감각형이에요. 대충 아무거나 이렇게 해가도 굉장히 이쁘고 멋있게 색깔도 기가 막히게 청바지하고 탁 감각형이에요. 감각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좀 잘하는. 와이프가 감각형이고 남편이 직관형이면 남편은 또 이런 거죠. 보여요. 이렇게 이게 지도가 딱 이렇게 보여요. 가족 속에서 또는 어떤 이 사건이 생겼을 때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딱 보여요. 근데 아내가 장님처럼 못 봐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너 어떻게 이걸 모르니?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감각형이면 직관형이 아니기 때문에 통찰이 안 돼요. 그냥 보이는 건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요. 양쪽 다 대극을 연습해야 돼요. 통찰만 하는 거, 예를 들면 사람 이름도 잘 못 외우실 거예요. 직관형, 완전히 뭐
그 감각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걸 잘하죠. 그럼 써놓고 외우세요. 일할 때 뭐 10번 보고 20번 봤는데 그 사람 이름을 몰라요. 직관 잘하면 뭐해요. 서운하게 만들면 끝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감각형이 아니다. 나는 내가 잘하는 건 뭐 통찰이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100을 넣어도 1밖에 안 나오는 그걸 분화시키셔야 돼요. 그게 대극의 합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내 와이프가 왜 저렇게 하는지. 내 남편이 왜 저렇게 하는지. 그게 이럴 수 있고 다른 세상에 살 수 있어요. 대극의 합일이라는 건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훨씬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이기도 해요. 선생님, 전 그걸로 취직이 됐어요. 대극의 합의를 하다가 취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혁한 업적을 내야 하니까 1년에 논문을 한 편만 쓴다. 막 이러다가 이제 저의 대극들을 보면 저의 대극들은 1년에 논문을 막 서너 편, 너댓 편 막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무섭잖아요. 학회도 많이 안 나가요. 딱 한 군데만 나가요. 막 이러다가 제 대극들을 보고 무서우니까 안 나가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막. 근데 그걸 보고 학회를 막 서너 군데 억지로 나가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안 맞아요. 거기 안 나가면 돼요. 근데 나가다 보면 난 맞는 학교, 괜찮은 학교들이 있어요. 가지 않으면 제가 지난번에 편지의 힘을 믿으십시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사람을 못 만나요. 사람을 못 만나면 어떤 일도 진행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를 다니게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 그걸 하게 해준 사람들이 제 대극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논문 편수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알게 되면 일은 더 많아지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보다 선생님 절대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둘이 있거나 셋이 있으면요. 굉장히 저 3분의 1만 해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취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대극들 중에는 지금도 저는 그 대극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굉장히 제가 친하지 않은 대극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특성을 동화함으로써 저는 더 강해졌죠. 훨씬 더 성숙해지고. 이거는 프로이트는요. 프로이트는 어려워요. 어려우셨죠? 동일시나 뭐 이런 게 조금. 융은요. 쉬워요. 융에게 참 미안한 말이지만 쉽습니다. 그러나 이걸 실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정하기 싫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사악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쉬우세요. 안 보면 쉬우시고 100 넣었는데 1 나오는 건 안 하면 쉬우세요. 그걸 하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하면 삶이 바뀐다는 거죠. 삶이 바뀐다는 뜻은 뭐냐 하면요. 내 안에 있는 분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분화되면서 내가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내가 이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대극의 합일은 굉장히 중요한 분석심리학의 중심적인 도구입니다. 이론입니다. 근데 대극의 합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강한 거죠. 예를 들면 뭐 뱀파이어와 인간의 합일 뭐 이런 거. 뱀파이어보다 강하고 인간보다 강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블레이드라는 영화 보시면요. 얘가 좀 이상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이드는 흡혈귀와 뱀파이어와 인간의 하이브리드예요. 합일된 대극의 합일이에요. 그런데 약간 좀 불안해요. 뭐 세럼을 맞아야 된다 그러고 막 침이 쭉쭉 빠지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요. 엄마가 깨물렸어요. 뱀파이어한테.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태어나요. 자기가 의지로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대극의 합일은 반드시 내가 의지로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노력해서 이루어내야 해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러요.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내가 되는 과정이에요. 온전한 나 자신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프로이트와 달리 융은요. 온전한 나라는 게 저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멋있고 정말 성숙하고 정말 신비로운 신과 같은 영웅과 같은 그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찾느냐 못 찾느냐에 달린 거예요.
멘토는 왜 중요한가 하면 외부의 어떤 멘토를 만나고 그걸 배우고 동화하고 이게 아니에요. 프로이트처럼. 그렇지 않아요. 멘토는 왜 중요하냐 하면 내 앞에 딱 멘토가 섰어요. 그러면 그 멘토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걸 끄집어내주는 사람이잖아요. 멘토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왜 도서관에서 그 도서관 책에 있는 그 표식들을 다 떼버리면 쓰레기잖아요. 찾을 수가 없으면. 그런 상태인 거예요, 내 속에 지금. 다 있어요. 어양파조포, 뭐 인간의 모든 기억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멘토를 만나는 순간, 여기 반짝! 이렇게, 요거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멘토가 뜻하는 그것, 가장 성숙한 그 모습, 그게 여기서 반짝하면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게 끄집어 나오는 거, 이게 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찾아주는,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가 분석심리학으로 분석을 받고 이거 너무 좋은 이론이다. 속에 다 있어. 근데 그게 분화되는 게 성숙이야. 이거 소설로 써야겠다.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을 보면 싱클레어라는 유치한 아이 앞에 데미안이 딱 나타나서 이끌어져요. 그건 뭐냐 하면 맨 마지막에 보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스포일러인데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분석심리학입니다. 프로이트와 상당히 다른 치유 이론이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이거 하나로 하는 거, 이 하나의 신화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신화들. 그리고 뭐 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해요. 풍요의 상징 뭐 이런 거. 그렇게 가버리면 너무나 편안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좀 불편한데 융은 너무 편안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융이 훨씬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융 분석가 선생님들 뵈면요, 정말 기대고 싶어요. 아버지 같으세요. 좋은 아버지.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는 가장 좋은 아버지들 같으세요. 신화 민담 전설, 대극의 합일. 유형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형, 사고형, 감각형, 직관형. 그럼 감각형 같은 경우는 대극이 직관형이겠죠. 사고나 감정은 뭐 조금 해요. 근데 제일 못하는 건, 만약에 감각형이라면 제일 못하는 건 직관일 거고, 사고형이라면 감각, 직관은 뭐, 근데 제일 못하는 건, 사고형이라면 제일 못하는 건 감정 부분일 거고. 근데 이제 내향형, 외향형이 있으니까 8개로 나뉘겠죠? 외향적 사고형, 내향적 사고형. 뭐, 외향적 사고형, 그러면 다윈. 내향적 사고형, 칸트, 철학자.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형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형일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대극의 합일이에요. 내가 잘 못하는 걸 동화하셔서 그걸 분화시키시는 거. 그게 중요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딱 나누어서 나는 이 무슨 형, 이거는 사실은 분석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성화 과정으로 대극의 합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이 개성화 과정이 없다면 이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물론 대극의 합의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나 온전히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내가 동화한 것이. 반드시 의지로 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구차하고 번거롭고 느리죠. 왜냐면 내가 못하는 걸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하기 싫어했던 걸 하라는 거잖아요. 괴물을 어떻게 끌어안아요? 괴물은 박멸해야죠. 근데 에일리언 같은 거 보세요. 박멸이 되나요? 박멸이 되면 2편이 안 나오죠. 2, 3, 4편이 나오잖아요. 그럼 박멸이 안 된다는 거죠. 에일리언이 왜 박멸이 안 돼요? 내 안의 공포이기 때문일 수 있는 거죠. 에일리언 보다 보시면요. 1편에서는 박멸해야 된다. 그래서 막 죽여요. 근데 안 죽어요, 얘가. 2편에서 그 퀸 에일리언을 만나요. 주인공 리플리가. 그래서 리플리도 딸을 보살피고 퀸 에일리언도 알을 보살펴요. 말이 소통이 안 되지만 내가 이 화염방사기 안 쏠 테니까 너도 내 딸 하지 마. 뭐 이렇게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1편하고는 좀 다르죠. 저거 죽여버려야 돼 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종하기 싫은 인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그 내 문제예요, 선생님. 성숙한 방식으로 싸우시면 그렇게 안 되죠. 아 정말 저 사람은 좀 피해야겠다.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난처하네. 정말 미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친한 친구들하고 욕 좀 하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병이 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저걸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되시면 그럼 이제 내가 어떤 문제들이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거기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기 쉽습니다. 만약에 대극의 합일이 된 상태고 약간 성숙한 상태라면 그런 방식으로 안 싸우실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싸우죠. 그래서 대극의 합일 이야기할 때 에일리언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요. 가다 보면 2편에서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3편으로 가면요. 이게 들어와요, 속으로. 에일리언이 알을 낳아요, 리플리 속에. 4편에 가면, 하이브리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일리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일리언은 인간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 생식계를 가지게 되고, 인간 리플리는 에일리언의 영향을 받아서 산성피. 굉장히 힘도 세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서로 거기 되게 귀엽게 나와요, 에일리언이 4편에 보면. 그래서 점점 좀 가까워지는. 대극의 합의 이거 참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제가 융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이는 거죠. 박멸이 아닌 거예요. 그 박멸을 해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면 더 힘들어지십니다. 그리고 신화나 전설, 민담에 보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얘가 왕자로 바뀌거나 선비로 바뀌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포, 마음속에 있는 괴물, 그 괴물도 닫아두면 더 냄새나고 더 난폭해지고 더 사악해져요. 근데 그거 꺼내서 입혀 뭐 좀 씻어놓고 말도 좀 하고 그럼 옹알이 하기 시작하고 키우고 하다 보면 눈 떠보면 이게 왕자가 돼 있는 거죠. 예, 개구리 뽀뽀해주면 이것도 왕자가 되고 그런 뭐 아주 작은 그 사소한 왜 그렇게 겹치는 걸까요? 이 이야기들이. 내면의 이야기,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걸 서사로 푼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죠, 융은. 그렇다면 대극의 합일과 개성화 과정의 끝, 가장 융이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균형과 조화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말을 안 하죠. 오히려 행복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완전한 거 없어. 완벽한 거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균열, 틈, 어긋남 이런 얘기하고 또 뭐라 그러죠? 히스테리적 비참이 일상의 불행 정도가 되는 게 그게 최선이야. 이런 내가 이걸 이 강의를 왜 들으러 왔던가. 근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힘이 좀 빠지죠. 융은요. 균형, 조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훨씬 위안이 되죠. 균형과 조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프로이트 쪽하고 정신분석 쪽하고 이 대극의 합일이라는 게 그리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프로이트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뭐죠? 완벽하게 이렇게 딱 가두는 거. 그 갇혀진 그 공간, 강박. 그게 깨지는 거죠. 이게 찢어져야 되고 표현도 참 이게 또 위로가 없어요. 가차 없어요. 찢어져야 되고 이게 깨져야 되고 이 치유 이론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차 없는 표현들인데요. 그 공간이 깨져야 이게 무너져야 찢어져야 삼자관계, 이자관계가 깨져야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잖아요. 사회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거기 갇혀 있으면 트루만 쇼에서 그 까만 문 맨 마지막에 이 안전하고 이 굉장히 이 우리를 지켜주는 모든 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벗어나서 그 까만 문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이게 이렇게 딱 강박적으로 공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깨버리고 그 밖으로 걸어 나가라는 것은 다르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은 지금 요 원 속에 들어있죠. 강박적인 원 속에 갇혀있죠. 그러면 이 바깥을 이것의 대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 대극과 제가 있는 이 공간이 합일이 되는 게 바로 제가 이 강박적인 공간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쌍생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쌍생아를 보면 제가 아주 그냥 제 맘대로 지금 분석을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분석 가능성 중에 하나죠. 쌍생아라는 영화에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위태롭고 아주 위험한 그 바깥 오염된 공간이 있고 이 집이 있는 정화되고 깨끗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 쌍생아니까 처음 이제 태어나는 사람이 여기 속에 살아요. 이 사람은 의사예요. 너무너무 깨끗하게 맨날 그럼 밖에 나가려면 보호복을 입고 나가야 돼요.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호복을 벗고 왕진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그건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하면 강박적인 이 깨끗한 공간, 그 깨끗한 공간을 벗어나는 거죠. 이게 깨지는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분석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 공간과 오염된 공간이 대극의 합의를 이루는 걸 수도 있죠. 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합일 조화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저희는 균열, 저는 아직 저희라고 부릅니다. 정신분석학을. 균열, 틈, 어긋남, 그 깨지는 거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합일에 초점을 맞추면 약간 더 위안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완전히 물과 기름 같진 않다는 말씀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균형과 조화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목표입니다. 다 중요한데요. 선생님 제가 출시기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휴식 시간 드릴게요. 욥기. 왜냐하면 융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 아주 불경한 성서에 대한 이 모욕적인 이야기들은 다 융의 말입니다. 융의 말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융의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융의 성서 해석입니다. 이거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신도 대극의 합일이 필요했다. 예요. 결론은 말씀드려 볼게요. 융이 성서를 읽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넘기다가 이상해!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욥기예요. 구약의 욥기. 비교를 해봤는데 신약의 신하고 구약의 신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을 써요. 욥에게의 회답. Answer to 욥. 해서 욥에게의 회답이라는 책 아주 재밌어요.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쭉 넘기다 보니까 신약의 하느님은 좋으신, 착하신 뭐 이렇게 되는데 구약은 분노, 막 물로 막 불로 막 뭔가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지 이 차이는? 이라는 생각을 하고 읽는데 제일 이상한 부분은 욥기인 거예요. 욥기 시작을 보면 괴테 파우스트가 욥기에서 간 거죠. 모티프가. 첫 시작이 같습니다. 맨 처음에 사탄이 신한테 가죠. 신에게. 그래서 갔더니 신이 나의 훌륭한 종 욥을 받느냐. 당신이 다 줬으니까 당신한테 그렇게 훌륭한 종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게 이런 게 없으면 그래 가서 해라. 근데 죽이지만 마라.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죽이지만 마라. 그래서 이제 사탄이 가서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요. 다 죽이고 아들 딸 다 죽이고 가축들 다 죽이게 하고 와이프만 딱 남아요. 그 와이프가 아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랬더니 욥이 그분께서 주신 것 그분께서 가져가시는데 뭐 그렇게 슬퍼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그거 봐, 그치? 끄떡없지? 그러니까 사탄이 에이 건강하니까 그렇죠.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보는데 죽이지만 마라. 온 몸에 종기가 나게 부스럼이 나게 만듭니다. 이제 깨진 토기로 진흙창에 앉아가지고 막 피가 날 때까지 막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친구들이 가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뭘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욥이 그러는 거죠. 아니야. 그분께서 오시면 이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분은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아셔. 그러니까
융의 말입니다. 이 순간 신이 놀랐다는 거죠. 신이 놀란다는 거죠. 왜? 제가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이 K가 와서 제 어깨를 탁 이렇게 잡고 서영아 이건 네가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저를 저보다 다 더 잘 아는 친구가 와서 그렇게 해요. 내가 널 알아 서영아 넌 이게 네가 아니야 지금 정신 차려. 그걸 욥이 신한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나를 이건 신은 이렇게 하실 리 없어. 신이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딱 하니까 신이 내가 했잖아요. 너무 놀랐다는 거죠. 다 융의 말입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지? 이게 뭐지? 인간이란 게 뭐지?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뭘 어떻게 해보면 되죠?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은 인간이 되어보면 되죠. 그게 예수라는 거죠. 예수로 태어나서 내가 욥한테 했던 모든 걸 다 겪어봤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딱 매달렸을 때 맨 마지막에 그 고통이 완성이 되는 거죠. 내가 욥이 받았던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겪어보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게 욥에게의 회답이라는 거예요. 그때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융의 말은 그때 인간과 신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의 신은 인간과 신이 하나가 된 더욱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욱 성숙한 신. 구약보다 인간과 신의 대극의 합의를 이룬 이후에 신약의 신은 더 성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대극의 합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융은 이 욥에게 회답이라는 아주 독창적인 성서 해석을 통해서 얼마나 대극의 합일이 중요한지, 대극의 합일이라는 건 우리를 어떻게 성장하게 하는지 가장 우리뿐만 아니라 신에게도 필요했다라고 할 만큼 대극의 합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거밖에 없죠. 프로이트는 개인적인 무의식. 융에게는 신화적인 영역,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개인적으로 체험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선 그 대단한 영역. 아니 미녀와 여수 신화 민담 이거는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에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에. 그래서 원형이라는 건요. 유전되는 골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골격. 내용이 아니라 골격, 뼈대. 거기서 이렇게 팡팡 나오는 거예요. 그 상들이. 근데 내 멘토를 만나면 그 좌표가 어디 있는지 딱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분화하고 내 의지로서 대극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개성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가끔 꿈 꾸시면 막 황금 물고기가 막 나오고 경험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런 이상한 꿈을 꾸시고 그게 엄청나게 나한테 힘이 되고 이런 경우들 있으시지 않나요? 큰 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집단 무의식과 연결된 내가 경험하지 않은, 체험하지 않은 그 영역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웃기지 마라 신비주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간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안다,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로운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을 무시할 수 없어요. 선생님들 좀 간절히 쉬고 싶으시죠? 요거부터 집단무의식 이야기 요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이야기들 조금 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쉬시죠.